두 번째 발표는 정명희 선생님의 조선시대 감로도에 도래된 여성상과 그 의미라는 주제를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선생님께서는 현재 중앙박물관 전식과장으로 계시면서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등을 비롯해 대고려 찬란한 도전 등의 아주 크고 작은 중요한 전시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주학력으로서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으셨고 조선시대 불교의식과 불화 그리고 공간화에서의 불화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시고 계십니다. 정명희 선생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명입니다. 저는 한 점도 왕실 발언은 없는데요. 네, 감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로도에 도래된 여성상과 그 의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로도는 풍부한 회화적 요소와 서사 구조를 보여주는 한국의 특징적인 불교 회화입니다. 우람분재나 수륙제와 같은 다양한 의식의 수요로 의식단이 사찰의 주불전에 상설화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조선 불교 문화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감로도에 재현된 여성 이미지에 주목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화적인 구성 안에는 공동체의 이상이나 욕망, 때로는 공포도 담깁니다. 유교사회에서 불교를 믿으며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연구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포착하거나 강조하는 과정에는 경전이나 의식서의 규범 이외에도 불화를 보던 사람들의 수용 방식이 작용합니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티브가 변하는 데서 불화가 감개적 기능도 수행했지만 당시의 사회상도 기록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로도에 재현된 여성 이미지와 그 의미입니다. 우람분재의 전통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감로도의 조성 배경에서부터 중요한 효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또한 수행의 주체로서의 비구니와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궁녀와 사당의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유교사회에서 불교를 믿으며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학계의 흐름에서처럼 젠더 관점의 연구는 불교 미술 분야에서도 왕실 여성에 집중되어 후원자 연구의 관점에서 사회적 맥락을 분석해 왔습니다. 각종 문집이나 행장, 묘지명, 유사 등에 기반한 기록은 사대부 남성에 의해 작성되며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작성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어머니, 부인, 딸에 대한 정형화된 기록은 유교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여성 미술 연구의 유의점은 문자 자료와 시각 자료의 소비 주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로도에 포착된 것은 여성 삶의 세부적인 국면이기도 했고 실은 시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그간 드러나지 않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은 국초부터 여성의 사원 출입과 승속이 모이는 불사를 금했습니다. 대전 통평의 금제에는 유생이나 부녀자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 관리 집안의 여인으로서 야제나 산천제사, 성황제를 지내는 자는 장형 100대에 처한다고 했으나 여성의 종교활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정자들은 승속이나 남녀 구분 없이 어울리는 것을 경계했고 이상적인 여성상은 내운이나 삼강행실도의 덕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은 부녀자에 대한 가르침에서 글을 읽는 것은 남자의 일이며 부인은 조석과 때에 맞춰 의복과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독서와 학문, 여성은 누에치기와 길쌈이라는 노동으로 성 역할을 구분하고 여성의 영역을 가족관계 안에 묶어두는 게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특히 노동과 봉제사를 강조한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불교에서는 수행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합니다. 관경변상도에서 정토를 관상하는 장면에 여성 신도가 투영되었던 것처럼 고려 말의 승려들은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27년 일본 바이린지 소자 수월관음도는 진양 강씨와 남양 홍씨 두 여인의 시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박은경 교수에 의해 후원자로서의 자신을 관음정토의 다다른 모습으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화나 사경에 수행자로서의 지향점을 투영하거나 기록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유교적 가치가 보급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도 자신 안에 내재한 불성을 깨닫고 신앙의 주체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화두를 두었습니다. 16세기 감로도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유사한 비중으로 그려집니다. 비구와 비구니, 왕과 왕후, 하단의 감로를 바라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각 테마마다 나란히 등장합니다. 오스시의 세이쿄지 소장 감로도는 대시주자로 양녀 한금이라는 여성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6세기 감로도에서 남성과 여성은 유사한 비중으로 도외되는데요. 2010년에 국립박물관에 기증된 교토 류간지 감로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선망 부모의 영혼을 천대한다는 그 전제로 인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감로도에 재현된 여성 이미지와 의미입니다. 먼저 우람분재의 전통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보겠습니다. 감로도의 도상 현상에서 그림의 주인공인 아귀의 출현 연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도에 빠진 모습을 본 목련이 어머니를 구제한 이야기를 담은 불선 목련경은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매우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습니다. 네, 사진이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교재, 고려 말의 중국어 교재였던 박통사에는 원나라 수도 대도에 세워진 고려 사찰 경수사의 우람분재 모습이 전합니다. 고려의 승려가 목련 존자 구모경을 설하자 수많은 승려와 비군이 선남 선녀들이 합장하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 목련경을 듣는 이들 앞에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람분재의 기록에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주도가 나타난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성야는 용제총화에서 우람분재는 비구니 절에서 매우 성행했으며 주로 부녀자들이 모여들어 미곡을 바치고 돌아가신 부모의 혼을 불러 제사 지냈다 했습니다. 이는 실록에 기록된 백중시식이 나라의 풍속이며 사녀들이 앞다투어 참여하며 경사의 집에서도 그러했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1536년 영기사에서 간행된 목련경 변상도에는 아귀의 몸에서 다시 개의 모습으로 태어난 목련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개로 변한 모습을 본 목련이 시장에 가서 버들잎과 잣나무 가지를 사가지고 와 우람분재를 지내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구해냅니다. 1589년 약센지 감로도 등 이 장면은 화면 하단에 우두커니 앉은 개 한 마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 재현되진 않았지만 이 불화의 주인공인 아귀는 출가 사문을 둔 어머니인 셈입니다. 효령대군 주도의 한강수륙제에서도 보여주고 들려주는 관청이나 강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양반의 부녀자를 포함해 남녀 구분 없이 모여들었으며 특히 수륙제에 걸린 지옥의 고락과 생사를 담은 그림을 보고 들었다는 대목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매체는 신앙 의례를 돕기에 매우 유용했기에 여성들의 신앙 활동에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재난에서 구제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구조는 수륙제 의식집 이전부터의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화경 본문품 언해에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거기에 그림이 덧붙여진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도적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도 다란이를 외우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서사는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목련경과 같은 언해본의 발간은 서사적인 주제에 대한 선호를 초래했고 이는 감로도의 확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궁중의 불경 한글 언해 작업은 여성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번역 작업에 여성이 참여해 독경할 때 무리 없이 매끄럽게 읽히도록 교정하는 역할을 맡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능염경 언해, 금강경 언해의 서문 등을 참고하면 세조가 입으로 구결을 붙여 소리내 읽으면 정빈한 씨가 이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당, 해경, 도연 등 비구니와 수기, 박씨 등 7명의 여성이 참여했는데요. 사당과 비구니, 왕실 후궁이 동참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의 관심 법계도는 감로도의 기능을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아기를 위한 시식단을 중앙에 두고 상단은 인간의 유년에서 노년까지의 일생을 매화, 벚꽃, 소나무, 단풍, 설경 등 사계절의 변화에 담았습니다. 시식단 좌측에는 염라왕의 심판이 있으며 미혹한 세계인 육도와 깨달음의 세계인 4가지 세계를 합해 총 10개가 도해됩니다. 하단은 지옥 장면입니다. 불화를 보여주고 그림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는 나레이터가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무로마치 시대 초기에서 전국시대에 걸쳐 활약한 구마노 비구니가 에도끼, 즉 그림풀이를 해준다는 의미의 에도끼 비구니로도 불렸습니다. 길가에서 불화를 걸고 이야기하고 청중은 경청하는 장면에서 감로도의 활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729년에 조성된 창원 성주사 감로도는 비구가 된 아들이 과부로 수절한 어머니와 어머니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발원했습니다. 지장보살과 함께한 목련존자는 비구가 된 아들의 투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상단의 정토 연못은 어머니의 정토 환생을 기원하는 발언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신일 비구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발행한 금강반야경처럼 비구가 속가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발언한 많은 불사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감로도의 서사에서 중요한 테마로 어머니와 아들로 이어지는 이 콘셉트들은 출가가 불효로 인식되었던 관념을 깨는데도 파급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단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수행의 주체로서의 비구니입니다. 비구니는 사부 대중의 한 구성원으로 비구와 더불어 종단을 이끌고 가는 축입니다. 수륙제 의식집이나 제반문 등에는 스님의 혼을 청하는 승혼청 등의 비구와 비구니가 나란히 청해집니다. 비구니는 의례 진행에서도 함께 등장하지만 비구니가 재현된 예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 언해본에서 일반적인 도상은 이제 관음보살이 모습을 바꿀 때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로 이제 모습을 바꾼다는 대목인데 항상 비구의 모습이었습니다. 1550년 이 도갑사 관세음보살 32 응신도에서는 이제 비구니로 표현이 되는데요.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발을 족답에 두고 의자에 앉아 손에는 불자를 든 형식은 일반적인 승려의 진영 형식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비구니 진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예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여 점의 감로도 중에 40점 정도의 비구니가 도해되었다는 점은 비구니를 재현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580년에 조성된 감로도는 하단탱이라는 기록이 화기에 전하는 예로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금강령을 든 노승을 선두에 두고 소금, 바라, 경자 등 범패승들 무리에 비구니가 표현되었습니다. 세이교지 소장 감로도도 이제 비구와 함께 의례 진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염을 표시하기 위해 앞면에 옅게 먹으로 발임을 하거나 긴 수염을 나타낸 비구 표현과 달리 앞면을 백색이나 분홍색 안료로 채색해 비구니임을 나타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에 검정이나 짙은 회색의 모자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초텐지 소장 감로도에는 영혼을 모셔오는 실현 절차에서 비구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람분제는 비구니 사찰에서 성행했으며 부녀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봉제사가 여성의 영역이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8세기에 조성된 리움 소장 감로도에서 보듯이 비구니는 의례에 봉청되는 그룹으로서 비구중과 이렇게 별도로 화기를 가지고 그려지기도 하고요. 법고를 치는 비구니처럼 의식승의 무리 속에 함께 도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구와 비구니를 구별되게 나타내던 방식은 점차 이제 수륙제의 봉청 대상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그쳐지고 방제에만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례를 진행할 때는 이거는 이제 상단과 중단을 봉성하는 의식의 절차인데요.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가 그룹을 이루며 의례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각화되는 단계에서는
점차 기존의 비군위로 재현되던 부분을 삼위승으로 바꾸거나 의례적인 봉청 대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 비군위 사찰을 철폐하고 비군위를 축소하는 강경책과 비군위의 존재를 금지하던 현실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실 후원의 매개자에서 주체가 된 존재로서 우선 궁녀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래도감 의궤를 보면 기행라인, 상궁, 향차비, 시녀가 등장하는데요. 궁녀는 왕실의 중요 구성원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궁녀 조직의 서열, 업무, 품계만 규정하고 정원이나 선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은 기록되지 않아 굉장히 궁정에서 이제 자의적인 부분이 가능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궁녀가 소속되는 내명부는 양방 관료 조직에 대응했고 5품에서 9품을 궁녀로, 1품에서 4품은 후궁으로 양분했으며 궁녀는 여자 관료, 즉 여관으로 불렸습니다. 궁녀는 국가기관의 중요 구성원들처럼 품계를 지니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 문반과 무반을 합한 총 인원의 5,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영조대 기준으로 조선 후기 궁녀는 500에서 600명 정도, 그러니까 총 이 중앙정부 관원의 10%가 넘는 비중입니다. 을미년 분료발기는 1895년 각 처소의 상궁에게 내린 월급 기록입니다. 월급은 쌀이나 콩이나 보고에 현물로 지급되었고 1년에 궁녀의 경우에 10가마 정도의 곡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제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걸 생각하면 1년에 10가마의 쌀을 받는다는 건 이제 어지간히 사는 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상궁이 되면 여기서 또 승진을 해서 상궁이 되면 매년 수십 가마의 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 노동자로 궁녀가 재산 증식에 열심이었던 기록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임란 이전 굉장히 드문 1586년의 청하백자 묘지입니다. 이건희 기증품 중에 이제 미공개 유물인데요. 묘지의 주인공은 김상궁으로 덕흥대원군의 이제 무술이었다가 선조가 태어날 때부터 유모, 보모이다 선조가 즉위한 해에 상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을 못했는데요. 대략의 내용은 이제 72세에 타계한 내용이 나오고 선조가 이제 부음을 전해 듣고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살피던 상궁의 죽음을 너무 애도하면서 이제 묘지를 만들도록 한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궁녀는 왕실의 법도와 예의를 익혀서 왕과 왕실 가족의 내밀한 비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한양가에 수록되어 있는 궁녀의 묘사입니다. 이 화려한 옷차림에 머리 장식을 하고 달나라 선녀 항하인 듯 고고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20세기 초에 조선을 찾은 서양인의 기록으로 전하는 쇠망한 왕조의 궁녀를 보는 시각이나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래의 궁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각도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궁녀의 월급 명세서, 근무일지, 편지, 궁녀가 남긴 재산 문서, 유물, 실록이나 조선시대 영모조사 기록인 법정 기록들을 참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궁 발언의 불사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사의 앞에 있고 뒤에도 존재하지만 자신을 투영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명확하진 않고요. 조금 더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서 시주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찰과 관계를 맺었는지를 향후에 좀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상궁 권씨가 조선 1622년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전을 수리하면서 나온 이제 상궁 권씨의 저고리입니다. 광해군과 광해분비 그리고 본인의 저고리 3점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래쪽은 이제 노혜성과 나인 박씨 등의 궁녀가 송강사 관음전의 관음불상을 만들면서 납입한 그 복장물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실 임무를 위해서 궁녀가 발언을 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 기록들에서 점차 부각이 나타나는 부분은 자신의 부모를 위한 서원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1626년 상궁 최혜원이 필사한 법화경에는 이 사경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남자로 변하여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가 부처님을 뵙고 듣지 못한 법문을 듣고 불도를 이루길 바라는 서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였는데요. 신앙의 주체로서 명확한 의지가 있고 이미 여러 종류의 경전을 필사한 바가 있습니다. 상궁은 정오품, 궁중에서도 이제 일하는 여성 중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681년 불영사 감로도는 3명의 상궁을 대시주자로 8명의 여성 신도가 동참해 조성했습니다. 16세기 이전에 주로 왕실의 대비전하 등이 주최하는 불사에 참여하거나 매개자가 되었다면 점차 상궁이 불화제작의 주체가 되어 일반 신도를 모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19세기에도 이어지고 확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 중 사당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사찰에 제사를 모신 기록, 그걸 위해 이제 밭을 헌납하거나 이제 이런 기록 속에 상당한 수의 사당들이 발견이 됩니다. 18세기 승려 연담 유일이 지은 일종의 사전인 석전유에 보면 사부대중을 설명하면서 비구는 남승, 비구니는 여승, 우바세는 거사이며 우바이는 사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바세와 우바이는 이제 산스크리트의 어원으로서는 각각 남성 신도와 여성 신도로 출가하지 않은 제가 신도이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거사와 사당으로 본 점이 주목됩니다. 이들은 반승 반속의 정체성으로 여성인 사당을 주축으로 남성인 거사가 사찰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했으며 불사의 시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리움 소장 감로도에서 보듯이 우바세와 우바이는 이제 거사와 사당입니다. 안동 권시묘 출토 모자처럼 사당이 착용한 모자는 실제 여성의 모자로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인물로 명월사당 묘정에 대한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묘정이 제작한 감로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묘정은 1705년 예천 용문사 괴불 조성을 발원한 바 있으며 1709년에는 용문사 천불도와 팔상도 조성의 대시주자였고 지금 보시는 봉정사 괴불에도 시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천불도의 화기 상당 부분은 그녀의 기여도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기 도성 내 종묘 앞 연익에 거주하며 천불탱과 팔상된 조성이 평생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시주 영역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바탕과 공양, 향낭, 각종 채색과 등촉을 시주하는 이외에도 그야말로 대대 시주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승려가 평생 서원으로 불사를 진행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이렇게 사당이 서원한 사례로서는 희소합니다. 또한 이제 그 부부를 뜻하는 양주와 다르게 묘정단신이라고 해서 홀몸을 뜻하는 단독의 시주자로 표현되는 점이 이제 사당 불사원의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네. 감로도에는 이제 사당과 더불어 무녀가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해수악사, 사무신녀라는 방제로 무녀를 도외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거처 없이 돌아다니며 근심을 풀어주는 이, 귀신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무녀 역시 사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상당 부분 최근에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한양 도성과 여성이라는 전시와 이제 연구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한양에서 일했던 그 생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 여성들, 특수한 직임을 가졌던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제 연구에 굉장히 좀 동력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불교미술 연구에도 적용을 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고요. 무녀를 이제 사당하고 연결시켜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무녀들은 재앙을 쫓거나 복을 빌기 위해 지내는 국가의 기양제나 왕가의 복을 빌기 위해서 지내는 이런 좀 공식적인 의례, 또 각사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대부들이 재액을 초복하거나 치병 의례와 같은 비공식적인 의례도 맡았습니다. 한편 한양의 무녀들은 활인서 주변에 모여 살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됐고요.
이 활인선은 역병에 걸린 이제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임종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서 이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개별 인물로 다뤄지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일하는 여성이란 의미에서 불교 미술을 향유하고 또 후원하고 제작에 기여했던 인물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로도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조금 특수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을 복식이라든지 이제 어떤 모자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수락산 흥국사 감로도 같이 실제 뭐 주박에서 일하거나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점차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일하고 놀이하고 일상의 단계를 통과해가는 장면에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로도에는 이 국가의 이상적인 역할이란 의미가 또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어떤 이상적인 역할들, 예를 들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뜻하는 환과 고독 같은 장면은 아주 즐겨 사용되는데요. 주로 이제 거처 없이 떠도는 유리 걸식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이제 국가의 통치가 백성 모두에게 미쳐야 한다라는 사고에 기반해서 여성의 투영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국가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도외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맺은 말 읽으면서 발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감로도를 중심으로 여성의 이미지가 종교회화에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로도에는 사부대중을 이루는 불교의 주요 구성원인 비구니와 우바이뿐 아니라 불행한 죽음을 그린 고혼의 무리, 일상의 모습에 여성 이미지가 도외되었습니다. 사회 한 축을 담당했지만 기록이 남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가족의 규범과 울타리 안에 가두고자 했으나 불교적 가르침은 평등의 가르침을 설파하며 누구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기반은 여성이 신앙활동의 주체이자 불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감로도의 기능과 부합했기에 도상적으로도 강조되었습니다. 목련경으로부터 연언한 목련존자의 어머니 구출기는 출가하여도 부모 자식 간의 일륜을 잘 지켜나갔으며 출가 사문이 된 아들을 두었기에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명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천도 의례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었습니다. 또한 정치가 일상의 삶에까지 미치는 것을 덕치로 보면서 부부싸움이나 노년에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움 같은 장면, 또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반영한 장면도 감로도의 주요 도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6세기 감로도에서부터 왕과 왕후, 우바이와 우바세 그루처럼 승려의 무리에는 비구와 나란히 비구니가 등장합니다. 비구니가 되는 길을 차단하고 비구니 사찰을 철폐하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림 속의 재현성은 사라지고 있지만 의식집을 살펴보면 여전히 나란히 의례의 주체로 활동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 19세기 감로도에 오면 시장의 풍경이나 일상의 모습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궁이나 사당처럼 전문 직임을 지닌 여성은 단독 시주자나 혹은 여성 신도와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불사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사당 묘정의 사례에서 천불도, 팔상도 조성과 같은 불사를 평생 발원으로 삼아 완수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교 교리는 유교 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여성 신도들에게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한글로 언해하는 작업이나 시각적인 제어물을 앞에 두고 경서를 듣고 이해하는 방식은 이 감로도와 같은 서사 구조를 지닌 특징적인 불화가 여성 위주의 신앙 행위에서 더욱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제 젠더적 관점으로 감로도를 살펴본 본 연구는 사실 이제 향후에 불교 미술 분야에서 좀 더 왕실 인물 이외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고찰할 수 있는 좀 실온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좀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